리트는 MAU인데 100만 명을 달성을 해서 아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좀 걸리는 게 챗GPT가 4월 달에 이미지 생성에 힘입어서 MAU가 10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둘이 쓰는 게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적자를 어디까지 얼마나 낼 것이냐, 자본금이 얼마나 받쳐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화두고 모든 인공지능 회사들이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수주 매출 기준으로 작년에 한 250억 정도 했다고 하고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250억쯤 한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할 수 있는 수준 정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용 IT 시장이 굉장히 열악해요. 보통 전 세계 매출의 1%에서 1.5%가 한국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IT 업체들이 성장세가 클 수 없죠. 안녕하세요. 디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3,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오늘은 AI 회사들, 우리나라의 AI 유명 스타트업들 작년 실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좀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첫 회사는 업스테이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업스테이지가 글로벌 씬에서도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고, 네. 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잖아요. 이 업스테이지가 어떤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 AI 스타트업의 지금 현재가 어떤지 좀 보일 것 같은데, 많이는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어떤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스테이지가 이제 AI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중에 정말 생성형 AI, LLM이라고 부르는 거를 진짜로 하는 회사 몇 없거든요. 보통 이제 GPT 같은 외부의 LLM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거나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업스테이지는 진짜로 LLM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솔라라는 자체적인 LLM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와 한 축으로 OCR이라고 하죠.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하는 카메라로 사진 같은 거를 찍으면 그 안에서 이제 글자를 읽어내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각자 판매하기도 하고 둘이 결합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용 IT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챗GPT 이런 거는 물론 기업들이 챗GPT의 GPT-4나 이런 거에 API를 구매해서 기업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웹이나 앱으로 챗GPT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소비자용 서비스보다는 기업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OCR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요 업스테이지를 창업하신 분들이 그 OCR로 좀 유명하시지 않나요? 업스테이지의 창업자 member 중에 이활석 CTO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네이버에서 이 비주얼 AI 쪽, OCR 쪽 리더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세계적으로도 이분의 논문이 좀 유명합니다. 좀 유명합니다는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이활석 CTO고요. 네, 키 크신 남자분. 네, 저분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분이 이제 이 OCR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창업할 때 네이버에서도 좀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이 계셨다, 이런 얘기 좀 들었고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이 회사의 이제 CEO죠. 창업자인 김성은 CEO인데요. 이분도 이제 AI 업계에서 꽤 유명한, 한국인 중에 가장 유명한 몇 분 안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홍콩 과기대 교수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코드를 제너레이션하는 AI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 코드 생성 이런 쪽 분야에서 과거에 많은 남들이 많이 레퍼런스하는 논문을 쓰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이미 유명했을 때, 이분도 이제 네이버에서 창업을 하신 거거든요. 네이버로 갈 때부터 좀 유명했어요.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네이버로 가는구나. 네이버와 AI에 좀 훌륭한 인재를 영입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었죠. 저 세 분 다 네이버 출신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저 세 분 다 네이버 출신이고요. 저 여자분은 박정은 CSO라고, 이제 파파고, 우리 파파고 하잖아요. 네.
이 많이 쓰죠. 번역할 때 네. 그 팝하고 모델 팀에서 이제 리드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유명한 이제 AI 쪽 이 인사들이 창업해서 이제 이 업세이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업세이지가 회사가 뭐 얼마나 잘 나가냐 그건 둘째 문제고 창업자들 자체로 좀 저런 사람들 창업을 했다라고 해서 좀 유명해졌어 처음부터. 맨파워 자체는. 네, 맨파워가 유명했다. 그래서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벤져스가 모였다.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자랑하는 게 OCR이거든요. LLM은 사실 뭐 챗GPT나 뭐 이런 뭐 제미나이나 이런들이 있으니까 우리 LLM이 세계 최고예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쵸. 근데 이제 자랑하는 건 OCR이거든요. 근데 OCR이라는 거는 진짜 흔한 기술 중에 하나야. 이게 우리가 뭐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사람이 입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명함 앱에 그 그쵸. 명함 저장할 때도 OCR 기술이거든요. 그런 게 이미 사진 찍어서 거기서 글자 추출하는 거. 근데 이런 OCR 기술은 이미 보편적으로 있는 기술이고 거의 모든 회사 네이버도 가지고 있고 뭐 카카오도 가지고 있고 다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 이걸 자랑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 회사는 이 OCR로 텍스트를 추출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 텍스트를 추출해서 이 안에 그 문서 안에 있는 구조. 예를 들어 문서 안에 표가 있으면 그 표 구조를 이해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파싱이라고 부르는데 구조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저희는 뭐 제가 그 평가할 입장은 아니니까 가장 자랑하는 점은 그렇게 정보를 추출해서 그러니까 문서를 추출해서 문서의 구조를 파악해서 파싱하는 이게 단순히 텍스트를 빼놓은 게 아니고 그 문서를 이해하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PDF 파일에서 표를 쭉 긁어가지고 컨트롤 C에서 메모장에 딱 붙이면 다 깨지죠. 구조가 없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냥 문자만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OCR로 추출한 텍스트도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추출한다. 이런 것이 이들의 자랑이고 이런 것들과 이제 LLM이 만나서 좀 더 뭐 AI가 좋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멀티모델 얘기하면서 이제는 뭐 그림도 얘가 잘 해석하고 뭐 표나 이런 것도 잘 해석하고 하잖아요. LLM이.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이 OCR 기술에서 이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자랑하는 기술이고 요런 그 기술들을 이제 어디서 사용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게 OCR? 요즘 다 전자문서인데 그럼 OCR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뭐 금융사에는 이런 문서들이 많대요. 특히 뭐 우리 보험 계약하면 아니면 뭐 텔레콤 계약하면 막 계약서 막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옛날 문서들도 그렇고 지금 문서들도 그렇고 문서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문서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AI가 이제 학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다 이제 OCR로 찍어서 거기에 있는 문서 구조와 뭐 이제 내용을 의미를 이제 어떻게 해서 그거를 뭐 벡터로 바꿔서 LLM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한 일련의 과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제가 이거 어제 들은 얘기인데 뭐 대기업 연구소나 이런 데서도 그 특허나 이런 분쟁이 있을까봐 다 손으로 쓴대요. 네. 다 손으로 기록해갖고 몇 월 며칠 이런 걸 손으로 해놔야 그때 진짜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했어 이런 게 좀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손으로 써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손으로 쓴 것도 잘 인식할까요? 근데 어제 그거 보여줬었는데 네, 잘 그 인식해요. 업세이지 거는 아닌데 사람 눈으로 봐서 잘 모르겠는 손글씨도 얘는 잘 그래요? 구분해내더라고요. 그런 것도 쓰이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기업들은 보안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뭐 인터넷에 연결 안 돼 폐쇄망에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 뭐 내부적으로 LLM 같은 걸 구축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기업들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뭐 간단히 생각하면 GPT 그냥 API 연동해서 사서 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많은 기업들은 우리가 입력하는 그 많은 정보들이 오픈AI로 넘어가면 우리 개인정보도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가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우려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LLM이나 생성형 AI를 만들고 싶어 하는 니즈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죠. 네. 자, 온프레미스라고 그래서 하는 온프레미스라고 자기네 하죠. 서버에다가 네. 구축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너무 글로벌 기업한테 그런 거 해달라 그러면 잘 안 해줄 테니까. 잘 안 해주지 않습니다. 전혀 안 전혀 안 해줍니다. 해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곳이
싶다. 그래서 그러면 업스테이지가 이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진짜 장사 잘 되냐? 이건 좀 또 나중 문제잖아요. 어떻습니까? 좀 장사 잘 됩니까? 잘 된다는 수준을 이제 평가하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 이제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뭐 공개적으로 이게 실적이 막 발표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서 네. 알 수는 없는데 업스테이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용 AI는 우리가 1등이야 라고 한국에서는 1등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매출 기준으로 이제 수주 매출 기준으로 작년에 한 250억 정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250억이라는 숫자가 이 상대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평가는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250억쯤 한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할 수 있는 수준 정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 꽤 높네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게. 2024년 기준으로 138억 정도 매출했으니까 아마 네. 250억 원 이렇게 수주하셨다고 한 게 좀 다 반영된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수주 매출이라는 거는 프로젝트가 예. 끝나야 돈을 받는 거니까 그쵸. 프로젝트 진행 중인 것도 이제 수주 매출로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에 따라 한 것 같고 근데 적자가 굉장히 좀 많네요. 400억 원이니까 네. 이게 좀 리스키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투자를 한 1,400억 원 정도 받았으니까 네. 아직은 이제 괜찮은 버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당장 위험하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수주한 게 있으니까 계속 현금을 들어올 수 있잖아요. 프로젝트 계속 진행되면 그런 면에서 경영적 위기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좀 관심받는 회사라서 투자도 좀 꽤 받은 편이죠. 그렇죠. 네. 우리 국내 기업용 IT 회사가 네. 1,400억의 그 투자를 받는 건 사실 저는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쵸. 뭐 인수할 때 그 정도 금액을 주는 거는 있는데 그냥 순수 투자로 그렇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국의 이 기업용 IT 시장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이 아까 말했듯이 250억 매출이면 코스닥 상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게 그 정도가 이제 어떤 그 기업들이 이 정도면 우리 이제 상장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용 IT 시장이 굉장히 열악해요. 특히 국내 기업들은 더 열악하고 보통 전 세계 매출의 1%에서 1.5%가 한국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네. 전체 매출이 있어요. 기업용 IT 시장에서. 그러면 한국 매출은 그거의 한 1%에서 1.5%. 근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뭐 세계 10위 어디 되는데 좀 네. 너무 작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IT 업체들이 성장세가 뭐 클 수 없죠. 시장이 작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해외에서 또 잘 안 통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 국내 어떤 대기업들은 국산의 작은 그런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사는 것보다는 무조건 세계 최고 1등 예를 들어 AI를 산다 그러면 가능하면 오픈 AI 아니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담당자가 뭐 프로젝트를 했는데 프로젝트 망했어. 야, 너 뭐 썼어? 저 오픈AI 했었는데 망했습니다. 오픈AI도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업스테이지 썼는데 망했습니다. 야, 너 왜 업스테이지 썼어?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한국 시장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아무래도 책임 회피가 가능하죠. 그렇죠. 좀 비싸더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걸 하면. 네, 이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제 그 사례 같은 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주로 이제 OCR 중심으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업스테이지가 최근에 좀 조금 더 흥미로운 사례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나와에서 이제 상품 검색을 하는데 LLM 기반으로 상품 검색을 한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뭐 거기에는 리뷰들을 분석해서 그 검색에 반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콴다라고 아시죠? 콴다. 네. 수학 문제 푸는 거. 네.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수학 문제 답 주는 그런 AI들 많잖아요. 뭐 그 추론 모델을 이용해서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업스테이지 모델을 가지고 콴다에서 서비스를 AI 모델을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생긴 건 조선일보에서 이제 네. 이 업스테이지 LLM을 가지고 교열에 일단은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맞춤법 틀리고 오탈자 찾아내고 뭐 이런 거에 일단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기사 번역. 그 외신 기사를 번역해서 기사화 시킨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또 우리나라 기사를 이제 해외에 그 표출할 때도 네.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 영어 서비스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번역할 때 이제 이 AI를 사용하는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게 제일 흥미로워요. 네. 발제 기사 기반 자동 생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발제를 하면 그 발제 기사를 기반으로 기사를 기본적으로 자동 생성하는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컴퓨터 이제 뭐 많이 사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도 코파일럿 있듯이 그렇죠. 한컴도 그 어시스턴트가 있거든요. 그 한컴 어시스턴트라는 그 기능에 들어간 LLM이 기본적으로 업스테이지 거라고 합니다. 많이 쓰네요. 우리나라 네네. 기업들에서. 그러다 그런 보니까 식으로 이제 어떤 서비스 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이런 LLM을 가지고 자기 서비스를 하는 거죠. 잘 되고 있군요. 중간에 그 MS 인수 서류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그거 제가 확인해 봤는데 네. 너무 단칼에 사실 무근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그렇군요. 없었어요. 네. 네. 그럼 업스테이지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표를 봤던 것처럼 그만큼 좀 적자도 꽤 쌓이고는 있다라고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LLM을 유지하려면 그 GPU 이런 거 어떻게 크죠. 네,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비즈니스라서 네. 당장 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껴맞춘다고 하면 지금 AI 서비스 중에서는 예전에 모바일 서비스 때의 쿠팡처럼 뭔가 하는 사업도 큼직큼직하고 뭔가 나중에 잘 되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파이도 좀 큼직큼직하고 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있겠죠. 네,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뭐 저는 아무래도 한국의 그 기업용 IT 시장이 열악하다 보니 이 시장에서 뭐 글로벌 그러니까 그 1,400억의 투자를 받는다는 건 되게 큰 성과를 기대하고 투자를 받은 걸 거잖아요. 그만큼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좀 있죠. 네.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업 전략 측면에서 아마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태계를 구성해야 되고 뭐 API를 열고 다양한 참여자들 컴플리멘터로 이렇게 참여시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그 외주 기반의 뭐 온프레미스 기반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단가가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좀 뭐 최저 시급보다 좀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개발자들 고용해서 약간의 마진이 나오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약간 그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근데 분명히 뽑는 사람들은 최고의 인재들일 거란 말이죠. 스타트업 씬 내에서. 그래서 약간 이 괴리를 어떻게 좀 해소할 것이냐.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계속 온프레미스를 하진 않을 것 같고 뭔가 그 플랫폼이나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좀 엣지 있거나 아니면 버티컬한 부분에서의 좀 강력한 걸 만들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해서는 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해외에서 어떤 성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 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최근에 그 뭐 들은 소식으로는 태국에 이제 태국 그 소버린 AI라고 각 나라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KT랑 같이 태국에서 LLM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해외 진출의 단초가 되겠죠. 태국의 소버린 AI를 업스테이지가 그래서 만들어주겠다. 태국의 자스민 그룹이라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그 LLM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 그 나라에서 있는 기술자만으로는 어려우니까 한국에 이제 이미 있는 기술 기본적으로 그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태국어의 데이터를 넣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버린 AI 나올 때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누가 구축하냐라고 하면 항상 이제 네이버 아니면 업스테이지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LLM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도 많지가 않아서 최용식 선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규모를 갖고 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돈은 고정적으로 좀 많을 수밖에 없는 회사인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규모를 만들 수 있느냐. 또 아까 심재석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의 B2B 시장만 보면은 사실 너무 작다. 또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두 분 말씀에서 좀 읽힙니다. 업스테이지 아무튼 이렇게까지 이야기 해보고요. 오늘 짚고 넘어갈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또 유명한 회사죠. 그 업스테이지보다 아마
언론엔 더 많이 등장하는 회사 같은데 리튼입니다. 리튼이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통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튼 항상 얘기하는 게 AI 서비스의 포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게 그러면 다른 AI 서비스들과 리튼의 차이점, 장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업스테이지와 완전 이제 반대 방향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업스테이지는 순수 기술을 만들어서 이걸로 가치 창출하겠다는 거고, 근데 그 리튼은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순수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화하겠다, 뭐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좀 그 리튼 측하고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왜 그런 선택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좀 거대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PC 시대에는 그 포털이 그 검색 엔진이 포털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그 메신저가 그 포털 역할을 했다면 AI 시대에는 좀 AI 서비스를 묶어서 혹은 좀 종합해서 소개해주는 곳이 포털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IR 캐치프레이즈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그 투자 받으러 다닐 때 굉장히 직관적이다 이런 생각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이제 거기 리튼 측도 우리의 사업 전략도 막 대단한 거 그리고 혁신적인 걸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좀 시류에 포착하고, 이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리튼을 보면 뭐랄까 AI 피처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게 딱 집대성한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뭐 다 있죠. 이미지 제작, 문서 요약, PPT 초안, SNS 게시물 올리기, 뭐 강의 녹음, 리포트 작성. 아마 우리가 AI를 통해서 LLM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순서대로 다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튜닝을 해가지고 이용자에게 부분 유료화로 좀 제공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투자금 규모도 그렇고 뭐 직원 수도 그렇고 가장 많기 때문에 좀 업스테이지와 더불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스테이지는 B2B, 리튼은 B2C. 그렇죠. 좀 명확하게 나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 자체가 B2C면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쓰십니까? 그래서 모바일 인덱스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조사 기간인데요. 한번 그 이미지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튼의 MAU인데, 그래서 뭐 꾸준히 성장 곡선을 그렸죠. 그래서 좀 2024년에는 그 굉장히 그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죠. 100만 명을 달성을 해서 아마 AI 서비스 중에서는 좀 이렇게 달성한 회사가 서비스가 없을 거기 때문에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좀 걸리는 게 챗GPT가 4월 달에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지 생성에 힘입어서 MAU가 10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게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둘이 쓰는 게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물론 예전에는 좀 차이가 있었죠. 챗GPT는 확실히 LLM을 쓰는 느낌이었고, 리튼은 LLM을 응용한 부가 서비스를 쓰는 느낌이었는데, 챗GPT가 혹은 챗GPT 안에서 다양한 게 이게 가능해지면서 뭐 문서 요약해줘라면 요약해주고 이미지 생성해줘라고 생성해주잖아요. 특히 4.0부터는 이미지 생성이 일반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 가치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약간 도전이지 않을까? 리튼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좀 챗GPT랑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야 100만 명 넘고 500만 명, 1000만 명 가겠죠. 그래서 그 좀 리튼의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오피스 분야 그리고 엔터 분야에서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나 피처를 계속 내놓아가지고 좀 챗GPT가 뭐 그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선사하겠다. 그걸 통해서 계속 늘려나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초창기다 보니까 좀 기대해보면 그 뭐랄까 새로운 그런 부가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뭐 제미나이, 챗GPT 각자 가시지 않아도 돼요 라는 게 지금 리튼의 모델인 건데, 이것저것을 다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포털 모델인 건데, 이게 여기로 안 오고 챗GPT로 다 직접 가버리면 작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배가 넘는다는 거죠. 이제 10배 정도 된다는 거죠. 챗GPT에 직접 가시는 분들이. 8배 정도. 8배 정도. 그런 게 지금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고민거리겠죠. 문제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느냐,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같은데 아까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돈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인재가 너무 이렇게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야 되다 보니 거기서 나가는 고정비가 꽤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리트는 이게 많은 유료 서비스들 여기다 다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컨트롤이 됩니까? 그거를 한번 알아봤는데 2024년에는 사실 그 세부적인 비용 항목까지는 알 수 없었고 다만 2023년은 좀 제가 어떻게 접근이 됐어요. 네. 보니까 가장 많이 돈이 나가는 게 지급 수수료, 아마도 뭐 외부 서비스를 소싱한다든지 뭐 아니면 솔루션을 구입하는데 뭐 서버비 뭐 이런 거 다 총합하겠죠. 그런데 가장 많이 그 비용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였거든요. 그 광고비였어요. 광고비 이 두 개 좀 많이 써가지고 아마 좀 그 2024년에도 뭐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이제 리크루팅 했으니까 인건비도 많이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세 개가 좀 리스크한 요인이고, 그래서 뭐 방법은 때 벌어야죠. B2C로 많이 결제시켜서. 그리고 좀 펀딩을 통해서 계속 자본 확충을 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2022년이랑 2023년은 사실 거의 매출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1, 2억 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2022년에는 뭐 10억 언더의 적자를 냈고 2023년에 화끈하게 130억 원을 확 태웠죠. 이때 네. 광고비라든지 뭐 아웃소싱비, 인건비로 돈을 많이 이렇게 지출했고요. 그러다 2024년 작년에 매출이 30억까지 올라왔고 이때 뭐 유료화도 하고 뭐 이때부터 이제 슬슬 수익화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만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하반기 매출을 기반으로 생각하면 좀 더 이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을 화끈하게 썼죠. 그래서 거의 300억 가까이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광고비라든지 그 뭐랄까 지급 수수료 등이 한꺼번에 좀 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오른 비중 대비는 매출이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비용은 지금 한 2배 좀 넘게 오른 거잖아요. 뭐 2.5배는 살짝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비율은 사실 지금 의미가 없죠. 그냥 적자 그렇죠. 많이 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그렇죠. 매출이 한 1, 200억 냈다라고 하면 오 의미가 있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리튼 측이 또 그 언론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그 하반기에 월 평균 매출이 월 매출이 최대 10억까지 찍은 적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많이 이렇게 집중됐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무난하게 이보단 훨씬 많이 벌지 않을까 뭐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좀 그 적자를 어디까지 얼마나 낼 것이냐, 그걸 좀 자본금이 얼마나 받쳐줄 것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큰 화두고 이거는 아마 모든 인공지능 회사들이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 지브리 때문에 지브리가 등장한 이후로 챗GPT로 쏠리는 현상이 더 커졌을 것 같아서. 네. 그게 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풀어야 될 숙제죠. 예, 그건. 근데 다만 이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그 2024년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45억 원 정도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소진한 거죠. 네. 근데 올해 초에 800억 원 넘는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런웨이가 3년 정도를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데 좀 그래도 최소한의 시간은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어떻게 잘 기회를 살리느냐가 핵심인데, 근데 그 리튼 측하고도 이야기해본 게 가장 많이 참조하는 회사를 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우리는 리스크 테이킹 과감하게 하고 과감하게 비즈니스 해서 그 키울 거다 사업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용자 모객이나 아니면 뭐랄까 그 플랫폼을 만드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는 제2의 그 토스 혹은 제 그 차세대 유니콘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뭐 한창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리튼에서 일하셨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사 일단 문화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활력 있게 대처하는 회사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서비스를 붙여 나가면서 포털이 되겠다는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저도 보면은 뭐 되게 열심히 하시고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나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리튼에 그 아무래도 싸니까 무료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MAU는 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익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리튼이 여러 개 깔아놨잖아요. 이렇게 깔아놔서 작년에 월 매출 10억을 달성해 봤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쌓인 거거든요. 나름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 벌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쌓인 거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계속 시도를 하면서 늘려 나가겠죠. 이거를 좀 어떻게 잘 하느냐, 다양한 그 앱이라든지 부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오픈 AI가 한국 시장을 본격 진출한다 하면서 이제 한국에 사무소를 내는 네. 그런 그 사무소를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하면서 흥미롭게 볼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유료 가입자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등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1등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얘기에서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한국인들이 AI를 그에 대한 소비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 시장이 AI 시장이 클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한정된 시장을 챗GPT가 거의 다 먹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자라면 리튼에게도 기회가 크게 있을 것 같은데, 후자라면 네. 조금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와 쿠팡 덕분에 사실은 유료 구독에 대해서 사람들의 정감이라든지 그런 뭐랄까 생각이 굉장히 되게 그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바뀌긴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사실 멜론을 제외하고는, 멜론도 사실 그 정도로 가입자 수가 많지는 않았고요. 되게 유료 결제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거의 전 국민이 사실 뭐 쿠팡 같은 경우는 다 그 월구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요소가 약간 인공지능 회사들에겐 좀 호재로 다가올 수 있을 것. 왜냐면 시장이 큰 게 작은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이 네. 조그만 시장 갖고 막 이용자 뭐 설득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다 결제는 해봤다. 이게 훨 낫기 때문에 이건 좀 희망적인 요소죠. 네. 리튼은 국내향 서비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뭐 글로벌로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죠. 네. 근데 챗GPT는 워낙 비싸니까 네. 학생들이 쓰기에는 좀 비싸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가격으로 이제 좀 어필해 볼 수 있겠죠. 네. 예전에 갑자기 피키캐스트가 생각나네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네. 아까 서비스. 토스를 얘기할 네. 때도 뭐 그 플랫폼 전략을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타겟 고객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토스가 그런 면에서 리튼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얘가 중학생인데 우리 애도 쓰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돈 내고 쓰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 이제 뭐 근데 많이 모아놓으면, MA를 많이 모아놓으면 또 광고라던가 여러 가지 또 수익 모델이 생기니까, 아무튼 800억을 투자를 받았으면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노력을 하겠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B2B에서 영향력이 있는 업스테이지, LLM 모델을 직접 만드는 업스테이지, 그 다음에 B2C 전략으로 포털이 되겠다고 하는 리튼, 이렇게 지금 두 회사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여쭤볼 회사는 요 두 회사랑은 또 전혀 다르게 뭔가 굉장히 니치한 마켓을 노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생성 AI 서비스다라고까지 딱 꼭 집어서 그 회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AI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남세동 대표님이 만드신 보이저 X인데, 요거 그 영상 편집 툴인 브류,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사진 찍는 V플랫, 이거 진짜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계속?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그런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데, 특징이 이제 AI를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쉽고 초보자들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이 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의 컷 편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막을 AI로 자동으로 달아주고, 그다음에 뭐 AI 음성 기능을 넣어가지고 이제 AI를 가지고 막 이제 툴을 만드는데, 이 툴에서 제일 제가 어렸을 때 초창기에 좀 써봤는데 재미있는 지점은 보통 영상을 보고 영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툴은 그 자막이 저절로 딱 붙어서 나오니까 그 읽다가 요 글자를 보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편집을 하려면 다 들어보고 이제 쭉 다 들어봐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눈으로 쭉 읽으면서 이만큼씩 잘라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좀 빠르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툴이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스캐너 앱이라고 하는 그 V플랫이라는 앱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AI 기반 고객 상담 데이터를 분석하는 조금 결이 좀 다른 거죠. 우리 저 콜센터에 전화하면 그 녹음되잖아요. 그 네. 녹음된 걸 다 이렇게 전사해서 텍스트로 떨어지면 그걸 분석하는 시장이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그 고객 상담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고객 상담 분석 솔루션은 부루에서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네요. 음성을 추출을 해서 네. 또 그 음성 추출한 걸 또 분석을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조금 과장되게 해석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뭐랄까요 좀 서로 막 어울리는 그러니까 이 제품과 이 제품과 네. 이 제품이 막 서로 막 통하지 시너지가 않죠. 나겠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얘는 있고 네. 별도로 얘 있고 네. 또 별도로 얘 있고 이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엮어보려고 했냐면 사실 V플랫이랑 부루는 도대체 이게 왜 같은 회사에서 서비스하는지 잘 모르겠는. 이게 네. 이 회사의 어떤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개발팀이 있는데 개발팀 중에 이제 한 부서 난 이거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전혀 엉뚱해 보이지만 보통 우리는 어떤 핵심 역량을 그 제품의 역량이 있으면 그거에 더하거나 조금 옆으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주로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르게 그냥 개발팀 내에서 그냥 따로 이렇게 우리는 따로 이렇게 가는 기업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기업 문화 인터뷰도 한번 남세동 대표님이랑 이렇게 해봤는데 특이하더라고요. 예, 좀 자유롭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서비스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고. 더 특이한 거 말씀드릴까요? 네. 이거 말고 이제 또 있어요? 다음 준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오는 게 좀 더 황당해요. 미국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 서비스. 와, 이거는 도저히 기존의 서비스들과는 매칭이 안 되네요. 미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 영상 서비스랍니다. 영상 서비스요? 네. 이렇게 들어서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한다는 거겠죠? 도메인은 vprof.ai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거의 가시화 됐다는 거네요? 도메인이 있다는 얘기는 네. 이제 가시화 됐다는 얘기죠. 와, 이건 진짜 예측도 불가능하네요. 근데 이게 많이 쓰긴 쓰던데 이거 공짜로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좀 수익 모델 역할을 합니까? 수익은 이제 이 회사는 뭐 그냥 자고 우면하지 않고 요금으로 받습니다. 그 요금으로 수익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 ARR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연으로 쳤을 때 한 100억을 돌파했다고 발표를 이제 엄청 이제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한 달로 치면 한 그때 8억? 111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9.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한 달에 이제 9.5억 정도가 매달 이제 통장에 꽂힌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독료를 내니까 그러니까 끊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매달 이제 반복 수입. 갱신할 가능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이게 지속적인 매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거래액인가요? 수주액. 거기는 이제 수주액. 프로젝트 단위로 가니까 이 회사의 LLM을 구축하고 내 기술을 공급하는 이 프로젝트 기간 하고 이제 그 비용 얼마 받고 내년이 되면 매출이 빵부터 다시 0부터 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매년 힘들어요. 그런 비즈니스는 매년 0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보이즈엑스 같은 이런 그 구독료를 받는 이런 모델은 내년은 100억부터 시작인 거죠. 보통의 경우. 네. 그러면 만약에 한 20% 성장 120억 됐어. 그 다음에는 120억부터 성장. 이러면 이제 탄탄한 느낌.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데 이제 또 끊는 사람도 있긴 하죠. 물론 있죠. 물론 네. 있죠. 그럼 이 정도면은 꽤 큰 겁니까? 100억이 반복 수입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뭐 아직은 적자 상태니까 이게 뭐 꽤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런 툴 비즈니스로 우리나라에서 100억 하는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작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툴의 요금으로 이만큼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그럼 꽤나 이제 성적이 괜찮다는 건데 특히나 지금 보유제엑스는 공동 창업자가 이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빵빵한 또 자금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자기 재산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이재용 회장이 부자라고 자기 돈으로 삼성전자에 돈 넣고 그러진 그렇진 않거든요.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받은 금액과 매출과 이런 걸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는 거지. 장병규 회장 개인 쌈짓돈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를 잘 끌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아무래도 인맥도 넓고 네. 이제 경력도 많으니까. 좀 잘 받고 잘 풍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유제엑스는? 풍족하진 않아요. 뭐 아직 적자고요. 작년 매출을 보니까 작년에 매출이 74억 정도 했고 적자는 54억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큰 적자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보시다시피 좀 성장이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저 이유는 저때 유료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유료화한 만큼 적자도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유료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수익화를 시작하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섣부른 거긴 한데 지금까지 봤던 회사 중에서는 제일 좀 뭐랄까요? 바둑둘 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흑이 좋아 보여, 백이 좋아 보여 하면서 너가 지금 흑을 잡는 게 좋겠냐, 백을 잡는 게 좋겠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세계 회사 중에서는 좀 그래도 제일 잡아볼 만한 그런 회사의 지금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툴 비즈니스는 명확한 가치를 제공하면 이거는 한 큐에 전 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 벗어날 수 없는 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만약에 이제 저런 툴이 브루 같은 툴이 이제 가진 가치가 세계에서 통한다. 그러면 진짜 초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피그마라는 거 아시죠? 네네. 그 피그마가 처음에는 이제 저런 식으로 조그맣게 생긴 툴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점점 사람들의 입소문을 나고 인기를 끌면서 어마어마한 밸류를 가졌잖아요. 지금 그 독점 이슈로 인해서 어도비한테 인수를 될 뻔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독립회사가 되긴 했는데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한 제한가가 우리 돈으로 한 30조 정도였어요. 그러면 30조 원 정도. 그럼 250억 달러? 네, 그 정도에. 네. 네. 금액이 상당히 안 나서 약 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네. 그런 큰 밸류를 받았거든요. 그게 툴이잖아요. 네. 그것도 피그마도 그냥 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할 수도 있다. 명확한 다른 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명확한 밸류를 이 툴이 제공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볼 회사는 스캐터랩인데, 여기도 재밌어요. 여기도,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는 지금 LLM 만들고, 하나는 AI 포털이 되겠다고 하고, 하나는 이 AI 쪽에서, 신기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또 회사였는데, 요 스캐터랩은, 제가 스캐터랩은 어디서 강연하시는 것도 들어봤는데, AI의 가장 약점인 할루시네이션을 잘 이용해야 되는 회사더라고요. 되게 재미있는 회사인데, 예전에는 이루다 이런 거 채팅 앱, 약간 연애하는 느낌의 채팅 앱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쓰셨지만, 그때는 수익 모델 이 정도까지 있었는지 몰랐는데, 요새 제타라는 서비스가 또 10대들이 엄청 많이 사용한다면서요. 또 요 제타라는 서비스와 스캐터랩 좀 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상당히 핫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챗봇입니다. 그냥 챗봇인데 챗봇과 좀 일반적인 챗봇과 좀 다른 게 대화 상대와 상황을 자기 자신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다 이런 상상 하잖아요. 그래서 잘생겼지만 싸가지 없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어떨까라든지 아니면 이쁘지만
불량스러운 고등학생 뭐 이성 친구 왠지 좀 친해지고 싶고 물론 싫은 면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평소 호감이 있던 뭐 친구의 오빠나 누나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다들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 이런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게 웹툰하고 웹소설이죠. 사실 뭐 전형적으로 뭐 이런 캐릭터들, 특이한 캐릭터들을 이제 주인공이나 아니면 조연으로 앞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의 그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건데, 근데 제타는 이런 캐릭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관련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화 도중에 갑자기 문을 뭐 박차며 뭐 이런 이제 상황 묘사를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제 그 세계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약간 좀 웹툰 웹소설의 체험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이건 기획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분명히 아마 기술적인 개발은 물론 뭐 당연히 돈이 많이 들었겠지만 엄청 들진 않았을 거예요. 뭐 챗GPT를 통해서 충분히 그 뭐랄까 그 캐릭터를 입히는 게 뭐 어렵진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비스화한 거죠.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스캐터랩의 경우 초창기 사업 모델이 사실 AI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연애 상담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그 딱 문자를 이렇게 딱 보내주면 난 뭐 내 이성 친구나 내 여자친구랑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 하고 딱 문자를 보내주면 거기서 이제 앱이 딱 판단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이겁니다. 아. 그린라이트 축하합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종윤 대표님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연세대에서 뭐 수천 명의 뭐 그 시드 데이터를 모았고 이걸 굉장히 많은 노력 끝에 이게 튜닝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게 신뢰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끝끝내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근데 어쨌든 재밌잖아요. 네. 재밌으면 되고 그때 서비스명이 텍스트잇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대화창 다운로드 받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아갖고 이 텍스트잇 앱에다가 보내면 당신을 이성 친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갖고 시각화해서 보내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유명해지셔갖고 김종현 대표님이 무슨 케이블 채널이나 이런데 그 연애 그 상담사 이런 걸로도 막 나가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개발자 마인드, 디자이너 마인드, 기획자 마인드, 영업자 마인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의 이제 뭐랄까요 출신에 따라서 이 회사의 방향이라든지 비즈니스가 확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딱 이 기획자 마인드가 나온 거죠. 대표님의 강점 딱 그걸 난 상상했을 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것도 굉장히 저는 분명 독창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비슷한 건 있었지만 이걸 일종의 세계관처럼 만든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흥미롭고 훌륭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설정해주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하게 만드니까 웹소설의 MMORPG화랄까? 뭐 MMO까지는 아니죠. 웹소설의 RPG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연애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 판타지라던가 이런 것도 저는 그 메뉴에서는 못 보긴 했는데 그때 강연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무슨 기사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MMORPG의 원시 버전이 머드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게임하는 거였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머그 게임으로 이어지고 MMORPG로 발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게임이랑 가장 유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거 제타 하면서 루다 하던 건 접은 겁니까? 예, 그건 접었고 서비스는 아예 접었는데 다만 그 루다의 캐릭터가 이제 제타에 들어갔죠. 들어와 있어요. 제타에 들어가서 뭐 이제 그리운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타 안에 루다랑 대화하면 되는군요. 근데 이런 그 페르소나 AI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보고 그런 종류의 이제 AI가 뭐 해외 뉴스 같은 걸 보면 그 특히 청소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현실과 이게 게임 속의 어떤 가상 세계와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 영화 허에서 그 보듯이 사랑에 빠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뭔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최용식 선임 기자님이 그 기술 말씀해 주셨는데 AI 기술에 있어서 이 스캐터랩은 제가 그때 강연 들었을 때는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윤리래요. 그래서 이게
재밌으려면 웹소설처럼 재밌으려면 너무 도덕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선을 타야 되는데 잘못 이게 조금만 삐져나가면 예전에 이루다 사태처럼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안 생기는 내에서 사람이 재미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고윤리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도 또 되게 특이한 또 자기들만의 AI 기술이 있는 게 아닌가 또 싶더라고요. 돈은 잘 봅니까 여기? 예, 뭐 일단 표를 좀 보시면 한번 표를 한번 실적표를 한번. 예, 실적표.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루다 시절부터 장기간 이게 그 R&D 과정이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간간히 수익 모델을 내긴 했는데 내놓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매출을 내진 않았고 특히 23년에는 그 거의 100억 가까운 적자를 냈었죠. 그러다가 24년에 유료화를 하고 나서 뭐 이게 거의 뭐 온라인 게임이나 아니면 그 웹툰 웹소설처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유료화를 했죠. 사이버머니를 내놓아서 사람들에게 구매하게끔 만드는 부분 유료화를 시행해서 그래서 확 뛰었죠. 50억 원으로 확 뛰었고 그리고 덕분에 그 적자도 이제 많이 줄였죠. 그래서 비용을 보니까 비용이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네, 오히려 줄어서 사실상 이게 뭐랄까 극적인 그런 손익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스캐터랩은 좀 계속 지금 돈이 잘 벌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도화해서 손익 분기점 넘는 것도 좀 고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지금 신기한 게 저 표가 99억과 100억에서 40억으로 60억 정도 비용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출은 40억 늘었는데 매출 오른 만큼만 비용이 줄어든 게 아니라 비용이 더 줄었어요. 한 10억 줄었습니다. 네. 10억. 한 100억에서 90억으로 줄었는데 근데 10억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비용 삭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평소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가는 사람 붙잡지 않거나 한 그 정도로 하지 않았나? 크게 손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매출이 저렇게 올라가면서 비용이 더 매출 상승폭보다 더 줄었다는 거는 좀 신기한 그렇죠. 숫자긴 하네요. 보통 그 유료화 전까지가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거고 유료화 하고 나면 사실 뭐 그렇게 막 돈 드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특히 부분 유료화 같은 경우 트래픽이 빠져서 뭐 이걸 방어하기 위해 마케팅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잘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초창기 때 인터뷰했을 때 또 인상적인 것은 네. 특히 재무 활동을 되게 오밀조밀하게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아이템 매출이 2-3천만 원인데 우리가 창업자 포함 직원이 4-5명이다. 이걸로면 충분히 먹고 산다. 안 쓰면 된다. 이런 얘기일 때 약간 좀 다른 창업자랑 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아, 이분은 뭔가 짠내 나는 뭐 그런 걸 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바일 시대 창업자시고 그때 이제 굉장히 젊은 30대 초반의 창업자셨던 건데 지금 10년 넘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10년 넘게 그냥 잔잔하게 오다가 이렇게 AI 시대를 만나갖고 확 점프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특이한 새로운 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의 승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 그다음에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모델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좀 차별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저희 생성 AI 초반에 2년 전에 저희 스테이트타임즈에서 열심히 인터뷰할 때 그때 김종윤 대표님 모셨었는데 그때 AI는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어그로를 겪어봤다. 네. 가장 많은 공격을 겪어봤다. 사람들이 채팅 앱을 AI를 꼬실 때 어떻게 탈옥을 시키고 어떻게 꼬시는지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게 우리한테 너무 큰 자산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좀 지금 선을 탈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 게 아닌가. 좀 그걸 견뎌낸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고 다시 재기를 하시고 네. 그것도 다른 서비스로 가신 것도 아니고 같은 분야에서 다시 하셨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번엔 AI 검색 서비스인데요. 라이너가 우리나라 AI 검색 중 전 세계에서 AI 스타트업 MAU로 뭐 5위 안인가 들고 10위 안에 들고 막 이랬었던 서비스인데 지금 보면은 AI 검색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요새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뭐 5위 아니지만 뭐 10위권대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래도 뭐 괜찮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AI 검색이 너무 많잖아요. 챗GPT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퍼플렉시티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너무 센 친구들이 너무 무서운 형들이 옆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뭐 구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과연 한국에 있는 이런 AI 검색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뭐 저렇게 큰 형들 옆에서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런 명확한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를 물어보면 그런 뭐 챗GPT한테 검색하는 거 우리한테 하지 말고 학술 정보만 하겠다. 예. 그러니까 논문 쓸 때 아니면 뭐 보고서 쓸 때 리포트 쓸 때 그때만 명확하게 우리를 쓰면 된다. 그럼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아주 신뢰할 만한 출처를 옆에 붙여준다. 논문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출처를 어떻게 붙이느냐. 출처를 잘못 붙이면 표절이 되니까. 근데 우리를 쓰면 가장 신뢰할 만한 출처를 잘 붙여준다. 그런 게 이제 이 회사가 가진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그러면 너희들은 신뢰할 만한 그 출처를 붙여줘. 뭐 챗GPT는 뭐 신뢰 없는 출처만 붙여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라이너라는 회사가 이름이 라이너라는 게 예전에 이게 형광펜 서비스로 이제 인기를 좀 끌었던 회사예요. 형광펜 좋은 온라인상에서 보다가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이렇게 다음에 또 봐야지 하고 형광펜 이렇게 칠해놓는 이런 기능을 브라우저 툴로 이렇게 제공했던 이런 회사인데 그 기능을 제공하다 보니까 어디에 줄쳐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를 인상 깊게 이렇게 줄을 쳐놓는구나라고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콘텐츠만 출처로 달아줘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모든 게 다 주장이죠, 사실. 네. 그렇죠. 그걸 장점을 항상 많이 내세우시긴 하시죠. 라이너도 특이한 게 원래 라이너가 갖고 있는 사업 모델은 굉장히 브로드하고 많은 대중이 써야 되는 그런 사업 모델인데 네. 니치 마켓에서 브로드 마켓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브로드 마켓에서 자꾸 니치로 계속 들어가고 네. 있는 우리는 이쪽에서 이 한쪽에서 우리는 뭔가 포지션을 잡을 거야 라고 하는 좀 그런 좀 특이한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자면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씁쓸한 현실이죠. 사실은. 이해는 하죠. 왜냐면 너무 강하니까 경쟁자가 차별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또 이렇게 작게 들어가서 또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거죠. 예. 이 대표님이 인터뷰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페이스북이 처음부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난 소셜 미디어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안 됐을 것이다. 우리는 한 하버드 대학교만 할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게 다른 대학교까지 갔고 그게 대학교 사이에서 인기를 끌다가 고등학교도 가고 결국은 미국에서 인기 끌다 전 세계로 왔다. 그러니까 어딘가 한 군데에서 명확한 가치를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그 전략을 들었을 때 참 영리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은 했던 게 검색 서비스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중 서비스다 보니까 그러면은 검색 서비스들 중에 과연 어디가 이렇게까지 추별 경쟁을 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라이너는 좀 좁게 생각을 하면서 이쪽 분야에서만 우리가 분야 검색으로 어느 정도 버티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좀 영리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구글, 그 다음에 이제 챗GPT, 오픈AI, 퍼플렉시티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너무 투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결국은 라이너는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버텨서 자기네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서 굳건하게 그 분야에서만큼은 AI 검색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비용 컨트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실적이 버텨주고 있나요? 실적은 적자죠. 여기도 적자고요. 작년 적자를 보니까 98억?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적자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매출은 한 23억 정도니까 이게 이 장표만 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 회사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구독 유지율 그게 한 97, 8% 된대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계속 쓴다.
그러니까 그 뭐라 하죠? 그 대상이 엄청 넓지는 않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게 올해는 뭐 23억이면 계속 쓰면 내년에는 25억이 될 테고 후년에는 뭐 30억이 되고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비용도 이제 점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에이전트를 이용한다고 설명을 하던데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약간 여기도 LLM을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여러 LLM을 가지고 이 질문에 가장 싸게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LLM은 누군가 거기한테 API를 통해서 질을 던지고 답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줄이는 그런 이제 어떤 기술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명확한 이 타깃이라는 점은 뭐 아까 그래서 97%의 그 유지율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예를 들어 그 대학교 미국의 그 대학교 버클리 UC 버클리인가요? 네. 거기에서는 거의 뭐 전교생의 10%가 라이너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교생 10%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거죠. 네. 이런 학교가 이제 버클리 옆에 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뭐 이렇게 늘어난다면 뭐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죠. 이게 버클리랑 스탠포드가 실리콘밸리 인재들의 산실이잖아요. 네. 그 두 개를 잘 잡고 있으면 이제 그들이 회사에 가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아마 희망 회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로스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로스 마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매출에서 매출의 원가를 뺀 거예요. 뭐 이런 마케팅비 이런 거 말고 네. 이 매출을 일으키는 소스비 완전 원가 네. 그거는 플러스다 이거죠. 아. 그렇다니까 나머지 뭐 우리가 좀 다른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여 그러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펼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컵라면 만든다고 하면 컵라면 만드는 데만 드는 비용과 이익은 이익으로 할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뭐 광고비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하지 않고 네. 컵라면을 만드는 비용, 네. 뭐 공장 운영비, 뭐 재료 소싱비 이런 것들은 플러스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봤다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우리는 희망이 있다 네, 희망이 정도를 있다.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라이너까지 봤고요. 이제는 또 다른 분야예요. 오늘은 저는 이 6개를 꼭 다 하고 싶었던 게 다 다른 분야라서 너무 재밌어요. 이 타입캐스트인데 여기가 이름은 네오사피엔스인가요? 회사 이름은 여기가 AI 보이스 서비스라는 회사인데 AI 보이스 회사 좀 많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이 타입캐스트의 경쟁력, 그다음에 뭐 현재 점유율, 뭐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음성 생성 서비스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과거에 써본 적이 있고요. 그 영상 하나 만든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서비스도 다 써봤는데 그냥 유저 입장에서 솔직히 가장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좀 약간 압도적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고 확실히 와우 포인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대단하다. 이렇게 되게 존경의 뜻을 보내고 싶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고도화돼서 뭐 감정 조절이 굉장히 세밀하게 뭐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뭐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찰지게 뭐 이런 것까지 구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그래서 유튜브 생태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요리 유튜버인 1분 뚝딱이 형이라고 있어요. 아마 아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지만 그분의 이제 뚝딱이 형이라고 이제 요리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잼민이라고 해서 이제 좀 그 어린애랑 같이 이렇게 티격티격 하면서 그 요리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타입캐스트의 캐릭터. 그래서 요리사가 용식이라고 하고. 용식이에요? 예. 그리고 그 잼민이가 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경쟁 업체들이 많이 있죠. 뭐 슈퍼톤을 가장 많이 거론하고 뭐 클로바도 이렇게 많이 거론하는데 사실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타입캐스트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코어 기술을 직접 개발을 했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오픈소스를 많이 썼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본 한국어 음성 생성 중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고차원적이라는 측면에서 전 그 코어 기술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타입캐스트를 잘 쓰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AI 보이스 서비스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고 있다는 건데 돈도 잘 법니까? 한번 장표를 보시면 네.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점진적으로 향상이 됐어요. 22년에 20억, 23년에 40억, 24년에 60억 조금 넘었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향상이 돼서 좀 23년에서 24년 사이 좀 뛰었잖아요. 이때 좀 제가 알아보니까 과금 제도를 좀 이렇게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좀 이용자들 불만도 좀 있었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필요하니까 했었겠죠. 회사 입장에서 뭐 이렇게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거를 좀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자본 소진이 많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24년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20억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대신에 한 그 몇십억 정도 대출 받았어요. 단기 대여금 형태로 장단기 대여금 형태로 대출 받아서 그래서 한 80억 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24년만큼 돈 쓰면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게다가 또 빚까지 진 거잖아요. 부채까지 진 거니까 조금 그 쉽지 않다. 물론 그 과금을 강화하거나 비용 통제를 통해서 런웨이 기간을 늘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좀 얘기했던 회사들, 특히 서두에 얘기했던 업스테이지나 리튼 같은 경우 끔찍한 수준의 적자를 냈지만 어쨌든 그 이상의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런웨이가 그래도 3년씩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그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워낙 애정을 하는 회사라 가지고 네.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뭐 그게 데이터에 나와 있으니 뭐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진짜 괜찮아요. 품질이 다른데 보다 압도적으로 좀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IR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충분히 잘 돼서 아마 자본 조달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 쭉쭉 고도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용자로서 저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예, 그런 애정을 담아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서비스들이 노트북 LM을 본 순간 이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동으로 음성까지 다 만들어지는.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이제 다르게 이제 그 우리 네오사피엔스의 서비스는 이제 막 감정을 조절하고 또 이 캐릭터도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뭐 당장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시간이 지나서 구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그러면 와 이게 노트북 LM 이런 걸 보면 와 절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얼마나 좀 싸게 컨트롤할 수 있냐, 그다음에 보이스가 다양하고 좀 정확하게 제공이 되느냐 이런 그 마이너한 경쟁들이 그 디테일 경쟁들이 아마 나오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 LLM을 뭐 쓰냐 안 쓰냐 이것 갖고 저희가 논쟁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안 쓴다고 했잖아요. 네. 왜냐면 앞으로의 세계는 이게 조금의 그런 약점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래처나 아니면 고객의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는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있어서 난 안 쓰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그걸 뚫어버린 서비스, 진짜 몇 안 되는 서비스거든요. 이거 보고 진짜 저는 와우가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AI 서비스 쓴 이래로 별로 없었거든요. 그 몇 번 있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좀 친근한 쪽에서 AI가 도와줘서 안 되던 게 되면 와우가 나오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와우를 느끼신 거고. 그렇죠. 예. 그냥 제가 딕션한 것보다 솔직히 나아요. 오늘 이제 그 6개 회사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이 AI 서비스 분야에서 좀 어떤 회사들, 어떤 아이템, 어떤 카테고리 이런 데가 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분석을 조금 해본다고 하면. 그럼 제 카테고리 분석은 뭐 사실 제가 뭐 할 수준은 안 되고 오늘 이 6개의 이야기를 제가 준비한 것도 있고 우리 최선은 기자님이 준비한 것도 있고 해서 들었는데 약간 좀 한국의 AI 서비스가 조금 우울한 국면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전 세계에서는 너무너무 거대하고 막 입이 쩍 벌어지는 이런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거기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서비스들이.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네, 예. 저는 이제 질문을 하는 원래 역할이지만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AI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B2B향 회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모바일 그 혁명 때는
그렇게 B2B 회사가 초반부터 많이 나왔던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는 B2B 향부터 나오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모바일 시대를 한번 겪으면서 이게 사람만이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았구나. 그래서 진짜 입이 쩍 벌어지는 서비스는 잘 안 나오는데 뭐가 돈이 될까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업스테이지 같은 회사들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망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오히려 좀 희망적인 부분을 전 좀 많이 봤는데요. 왜냐면 사실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숫자 찍히는 건 좀 다른 건데 근데 저는 월 1억 이상 찍히면 저는 비즈니스로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1억 이전은 사실은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이들 다 찍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들 최소한 기술력이라든지 시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나름 IT 산업의 역사도 있고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PC 시대는 뭐 초등학교, 모바일 시대는 중학교. 근데 우리는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를 잘 보냈잖아요. 물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어쨌든 로컬 주요 서비스들은 다 이렇게 단단하게 해외 서비스의 경쟁 속에서 본질을 잘 지켰고 여기서 어쨌든 자본을 잘 이렇게 축적시켜가지고 라인이라든지 뭐 아자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크로스파이어라든지 이렇게 진출도 어느 정도 성공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되면 고등학교인 이렇게 AI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개발자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도 저는 나름 성과를 내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국하고 중국이랑 비교하면 너무나도 없어 보이죠. 우리가. 근데 사실 미국, 중국 빼고는 우리가 좀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 거기까지만 가도 저희는 뭐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들이 뭐 앞서 이야기한 뭐 보이저엑스가 이렇게 돈 버는 거, 뭐 리튼이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거, 뭐 타입캐스트가 이 정도의 코어 기술을 만든 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PC 모바일 시대에 이렇게 축적된 기술력과 뭐 그런 대기업에 있었던 인재들이 이렇게 나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 긍정적이라고 보고 물론 이제 적자는 좀 우려스럽긴 한데 근데 사실 AI 하면서 이 정도 적자는 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봤을 때 희망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뭐 보이저엑스의 남세동 대표님 같은 경우도 네오이즈 시절부터 인터넷 시절부터 계속 하셨던 분이고 뭐 아까 김종윤 대표님 스캐터랩 같은 경우도 모바일 시대 때부터 계속 하셨던 분이고 뭐 아까 라이너도 하이라이트 원래 치는 앱이었잖아요. 그래서 구력이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시는 거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래도 시행착오를 좀 덜 겪으면서 바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AI가 나왔으니 세계 1등 한번 해보자라는 구호들을 걸고 갔다고 하면 요새는 이제 3등은 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중국, 그 다음은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거기는 목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뭐 이제 미국이나 중국 보면은 좀 아쉬운 거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세계 3위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잘하는 거니까 그쪽을 목표로 지금 다들 달려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많은 분이 계실 때 저희 홍보부터 먼저 한다고 하면 예, 7월 1일에 저희가 바이브 코딩 컨퍼런스를 AT 센터에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공고가 나갈 거고요. 굉장히 바이브 코딩에 있어서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 현업에 계신 개발자분들 8분을 모시고 저희가 컨퍼런스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라인 네트워크는 6월 10일 날 2025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브랜드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강남역에 있는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이고요. 저희가 좋은 연사님들을 많이 모셨으니까 와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웃스탠딩은 현재 스타트업 700 전자책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곳의 인공지능 회사들의 실적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 뭐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핫한 업종도 많고 700개 회사들의 실적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다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 사업계도 얻을 수 있고 뭐 리스크 해칭도 하실 수 있을 텐데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6개 회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